이것은 일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질문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물음. 인류가 오랫동안 품어온 궁극의 의문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리고 생명들은 언제부터 이 땅에 존재했을까요? 우주와 지구, 생명의 기원을 찾아서 과학탐험가 문경수 씨가 여정을 떠납니다. 우리 주변에 펼쳐진 놀라운 자연. 지구 구석구석 퍼져 있는 경이로운 생명들. 알면 알수록 매혹적인 생명의 기원. 우주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부터 저는 가장 오래되고 거대한 질문,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왔는지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주에 대한 의문은 상상의 영역이었습니다. 최근 우리는 여러 과학적 연구를 통해 우주의 섭리를 조금씩 이해해 가고 있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네. 오늘은 어디에서 오셨나요? 오늘은 제가 이 포항에서 좀 일출을 보고 왔는데요. 예. 궁금한 게 좀 많이 생겨서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서. 예, 그러면 들어가서 자세히 얘기 나누실까요? 네, 그럴까요? 예.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왔을까? 태양, 바람, 새, 들꽃, 파도. 물리학자이신 입장에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리학자에겐요. 네. 모든 건 빅뱅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을 해서 모든 에너지가 거기서 시작이 돼서 그 빅뱅에서 우리 은하계를 만들고 태양계를 만들고 그 태양계 안에 지구가 생기고 그 안에서 물질들이 뭉치면서 유기물이 생기고 세포가 생기고 생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자에게는 빅뱅이 정말 모든 것의 시작, 출발점인 거죠. 빅뱅 이론은 우주의 탄생이 대폭발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빅뱅이 일어난 순간에는 온도가 너무나 뜨거웠어요. 이를 쓰고요. 0을 한 30개 가까이, 보통 한 27개, 10의 27제곱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도가 되는 거죠. 상상도 안 되는 온도입니다. 이때쯤 되면 그 모든 그 물질들이 모두 다 녹아버려 있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런 에너지가 뭐 가스라든지 이런 걸로 존재를 했고요. 원자를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원자를 만들려고 하면 금방금방 녹았으니까요. 근데 이 빅뱅이 일어난 이후에 우주가 서서히 식기 시작해요.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대폭발로 우주가 생긴 뒤에 아주 빠르게 팽창하면서 높았던 온도가 낮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원자핵과 중성자가 생기고 그리고 나서 수소, 헬륨이 차례차례 생겨났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최초의 원소는 빅뱅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소 헬륨이 지금 태양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또 서로 막 뭉치는 거죠. 137억 년 전 폭발과 함께 원소 중 가장 가벼운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죠. 네, 우주가 처음 생겼을 때는 수소나 헬륨이나 이런 것도 없었죠. 네. 그랬다가 작은 가벼운 수소랑 헬륨이 생겨났고요. 이 수소랑 헬륨으로부터 이 온도가 점점 내려가고 원자들이 결합하고 다시 흩어지고 이러면서 많은 수많은 이 무거운 원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큰 에너지 덩어리가 되어서 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소와 헬륨이 뭉쳐져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을 경과하며 거대한 먼지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먼지 구름이 오랜 시간 동안 온도와 압력의 변화를 겪으면서 중력에 의해 서로 뭉쳐져 결국 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태양도 수많은 별처럼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우주에는 지구의 모든 모래알의 개수보다도 더 많은 별들이 존재합니다. 다른 별들처럼 태양도 끊임없이 핵 융합 반응을 하며 우리가 매일 보는 빛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처럼 태양이 형성된 후 남겨진 물질들이 뭉치고 점점 커진 뒤 다른 운석 행성들과 부딪히면서 회전과 중력에 의해 동그랗게 만들어집니다. 우주에서 생긴 수많은 별 중에 그냥 하나가 태양과 지구인 거예요. 45억 6천만 년 전에 탄생한 지구는 우주의 운석과 먼지가 뭉쳐 만든 둘레 4만 킬로미터의 거대한 암석과 가스입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낸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잘 지내셨죠? 네네. 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그 분석 의뢰드리고 싶은 암석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암석이 온 곳은 호주의 서쪽 사막.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들이 남아있는 마블바 지역에서 채취한 것입니다. 문경수 씨가 현지 지질학자들과 지질 탐사를 하던 중 발견했다는데요. 이 암석들의 연대를 알고 싶으신 거죠? 연대를 알고 싶은 거죠. 네. 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연구팀이 암석을 정밀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암석의 생성 시기를 측정해 지구의 역사를 추정해 보기로 한 건데요. 암석의 나이를 알아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반감기를 이용한 연대 측정법입니다. 우라늄 등 방사성 동위 원소의 방사선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이용해 생성 연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월석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녹여서 없애버렸어요. 이 방법으로 호주에서 가져온 암석의 나이를 알 수 있는 것이죠. 10년간에 걸쳐서 이제 장비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재까지의 결과가 실시간으로 분석된 이 암석의 나이는 금색 네, 금색인데요. 네. 32.84 4억 년. 억 년을 이야. 지금 바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네. 네, 구해서 지금 결과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호주 사막에서 이 33억 년 정도 되는 그 암석을 저희가 오늘 분석을 하였는데 지구의 나이가 45억 6천만 네. 년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초기에 지구는 굉장히 뜨거웠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구의 그 뜨거운 마그마 상태에서 암석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아마도 40억 년 이후라고 알려져 있어요. 약 46억 년 전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만 해도 뜨거운 바다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이 지구상에 나타난 시기는 불과 500만 년 전입니다. 지구 탄생의 비밀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똥별, 유성입니다. 저쪽이 동쪽이니까 네. 이제 좀 있으면 쌍둥이 자리가 올라오겠죠? 네네. 네. 저기 중심으로 이제 유성우들이 아주 화려한 우주쇼를 시작할 것 같은데 다른 곳에서 유성우를 본 적은 있으세요? 네, 어렸을 때 집 앞에서 아, 별똥별? 네, 그래서 많이 떨어진다는 걸 알고서 네. 개수를 막 세본 적이 있어요. 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이날은 3대 유성우 중 하나인 쌍둥이 자리 유성우가 내리는 날. 그 유성우라고 하는 것은 그 혜성이나 소행성의 궤도에 네. 그 남기고난 그 찌꺼기들이 네네. 지구 궤도에 부딪혀서 일어나는 거죠. 별똥별이라고도 부르는 유성이 대기와의 마찰로 불타면서 빛이 나는데 비처럼 쏟아진다고 해서 유성우라고 부릅니다. 구름이 빨리 이 광덕산을 벗어날 수 있도록. 저쪽에 오리온 자리도 보이네요. 아, 야, 인류가 처음 지구상에 출현해 밤하늘에서 가장 먼저 본 것도 바로 별이었을 겁니다. 방금 떨어졌어. 네네네네. 두 개, 두 개. 두 개 떨어졌어요? 와, 별똥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이렇게 자주 떨어지는 거라는 걸 알게 돼서 별을 이렇게 세가면서 한 하루에 적어도 30개에서 한 50개 정도까지 거의 매일매일 보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천문학자가 하는 일하고 똑같네요. 네, 그 떨어지는 별도 다 제각각이고 그 길이하고 뒤에 꼬리도 색깔이 너무 제각각이라서 우주에서는 끊임없이 은하가 탄생하고 소멸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유성과 운석이 우주 전체를 지나갑니다. 지구에 떨어지는 운석은 태양계의 중력 범위인 주로 화성과 목성 사이 소행성 지역에서 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구 전역에 운석이 떨어지지만 가장 많이 운석을 볼 수 있는 곳은 남극 대륙입니다. 남극 대륙에는 나무와 풀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운석을 발견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남극 전체는 하얀 눈밭이지만 멀리서 보면 푸른빛을 띠는 지역이 있습니다. 청빙 지역이라 부르는 곳인데요. 이곳이 과학자들의 집중 탐험 대상입니다. 청빙 지역에서 이들이 찾고 있는 것은 바로 운석입니다.
50m에서 100m 유지하고 작은 거 찾을 땐 너무 멀리 벌어지면 안 되거든. 운석 부분은 벌써 약 한 8, 9년째 남극 대륙에 들어오고 있고요. 초속 30m의 눈폭풍은 몸조차 가누기 힘들고 수분 만에 체감 기온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자칫 길을 잃을 수 있어 대원들은 서로의 시야 안에 있어야 하죠. 하지만 눈폭풍이 그치고 운이 좋다면 눈 아래 가려진 운석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탐사대의 눈에 띈 건 주먹보다도 작은 돌멩이 하나. 태양계의 비밀을 밝혀줄 운석입니다. 남극의 운석은 특히 원형에 가깝게 보존돼 있는데 남극의 만년설이 보관 창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운석 터졌습니다. 자, 감사드리고. 좀 모임 같아요, 이사님? 이사님, 이번에는 50kg예요. 운석을 이용하면 우리가 겪은 적이 없는 우주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지난 8년간 운석을 찾은 모든 신기록을 깨버렸습니다. 행복해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대원들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아유, 고마워. 고마워. 운석 탐사가 주는 의미가 큰 것은 하늘에서 온 운석이 멈춰진 지구 시간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극지연구소 박창근 선임연구원. 그는 언제든 다시 남극으로 가는 꿈을 꿉니다. 운석을 연구하면 태양계가 어디서 와서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들, 지구를 포함한 행성, 그리고 달과 같은 위성, 그리고 소행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운석은 청정 보관실에서 철저하게 관리됩니다. 운석 연구실은 1제곱미터당 미세먼지가 1000개 미만으로 운석 연구는 오직 이곳에서 방진복을 입고 진행됩니다. 지구상 물질로 인한 데이터 분석 오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운석 이름이 아엔데예요. 이 운석 안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태양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그러니까 태양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물질이에요. 연대 측정을 한 결과 이 물질의 나이가 45억 6,700만 년이 나온 거예요. 현재까지 연구된 바로는 이 물질이 가장 오래됐고, 그래서 우리가 태양계의 나이를 이 물질의 나이로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계의 나이는 45억 6,700만 년입니다. 과학자들은 운석의 대부분이 과거에는 행성의 일부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성이 다른 천체와 충돌해서 현재의 소행성들이 되었고 그 일부가 지구로 떨어져서 운석이 되었다는 거죠.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라는 것도 운석의 나이를 측정해서 알아낸 것입니다. 태양계가 생길 당시 운석이나 지구가 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운석은 태양계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타임캡슐입니다. 동그란 형태의 물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애들은 다 각각 태양계에서 따로따로 만들어진 애예요. 태양계 원반에서 각각이 따로따로 만들어진 애들이 그냥 뭉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운석이 이 태양계를 그리고 우리 행성, 지구를 원래 만들었던 그런 기원 물질들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물질들이 서로 모여서 점차 커지고 또 녹고 서로 충돌하고 이러면 지구가 만들어지고 또 화성이 만들어지고 달이나 소행성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남극 운석 탐사대가 남극 TL 산맥 아래 청빙 지역에서 발견한 운석의 일부입니다. 운석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소행성 내부의 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만들어진 팔라사이트로 확인됐습니다. 팔라사이트는 지구에는 없는 니켈 합금과 감남석의 혼합물로 되어 있습니다. 매우 드물게 달에서 온 운석도 있습니다. 이 운석은 우리나라에 단 하나밖에 없는 달 운석입니다. 달에서 온 거죠. 그래서 운석이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발견된 운석이 6만 5천여 개 정도 되는데 달 운석은 한 300여 개 정도밖에 없어요. 다른 행성들은 지구하고 그 산소 동연 소존이 다른데 달만 똑같아요. 그래서 달이 왜 지구랑 산소 동연 소존이 똑같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달이 지구에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45억 년 전 원시 행성 하나가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지구에 부딪힙니다. 크기는 우리 지구의 약 3분의 1. 이 행성은 지구와 충돌 후 달이 되었습니다. 지구가 만들어졌을 초기에 지구에 그 미행성이라고 소행성보단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지구의 미행성이 부딪히면서 지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 떨어져 나간 일부가 지구를 여전히 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지구의 위성인 달이죠. 결국 중력이 없었다면은 달은 지구 주위를 탈출했을 텐데 중력이 있기 때문에 지구 주위의 위성이 되었던 겁니다. 지구는 우리가 아는 한 우주에서 유일하게 생명이 존재하는 행성입니다. 물과 산소가 지구를 생명의 별로 바꾸어 놓았죠. 그렇다면 수많은 동물과 식물의 생명줄인 산소는 어떻게 지구상에 나타난 것일까요? 지구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난 건 약 35억 년 전. 다양한 원소들과 물이 존재하는 지구에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합니다. 생명이 바다로부터 출발했다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정말 바다에서 어떻게 생명이 출발하고 진화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이 섬 소청도에 숨어 있습니다. 아, 생명 탄생의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열쇠. 네. 너무 궁금한데요? 소청도 해안에는 퇴적 후 지각 변동으로 수직으로 선 거대한 바위들이 있습니다. 와. 이야. 완전히 누웠는데요, 여기는? 이야, 멋진데?
스케일이 이건 지금까지 온 것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하지 않아요? 와. 무언가에 짓눌린 듯한 퇴적물이 보입니다. 이거 혹시 스트로마톨라이트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 제가 예전에 호주에서 이 비슷한 걸 본 적이 있는데 네. 이 정확하게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어떤 건가요, 관장님? 우리가 화석으로 발견할 수 있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생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소청도에 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스트로마톨라이트이고요. 이거는 대략 한 10억 년 정도 전에 만들어진 화석입니다. 남조류 혹은 시아노박테리아라고 부르는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퇴적 구조예요.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미생물 무리가 층층이 쌓여 굳은 석회암의 일종입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지구 생물의 역사 가운데 8분의 7에 해당하는 기간을 살아낸 가장 생명력이 강한 생물로 평가받고 있죠. 보시다시피 하루하루 시아노박테리아가 활동을 하면서 붙였던 그 암석입자들을 한 켜 한 켜 쌓았던 것들이 한 층 한 층을 이루고 있는 그 구조를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이 신라 같은 한 층 한 층이 이 시아노박테리아들의 일기장이네요? 그렇죠. 하루하루 자기의 기록을 해놓은 일기장이라고 볼 수 있네요. 아니 그러면 시아노박테리아가 왜 중요한 건가요? 시아노박테리아는 지구에서 최초로 광합성을 한 생물들 중에 하나예요.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생물들이 광합성을 하게 됨으로써 지구에는 그 액체나 기체 상태의 산소는 없었는데 이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가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지구 발생 초기에 운석이 원시 바다에 떨어집니다. 운석을 통해 바다에 유입된 산소와 유기물들이 뜨거운 물이 나오는 열수 분출공 주변에서 최초의 생명체로 만들어집니다. 세포가 만들어졌고 그중 하나가 시아노박테리아였습니다. 광합성을 하는 시아노박테리아가 수십억 년에 걸쳐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을 만든 것이죠. 시아노박테리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하늘은 붉은색이었어요. 대기 중에 산소가 없었기 때문이고 바다도 아주 진한 분홍색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아주 복잡한 곳이었을 겁니다. 근데 바다를 좀 더 깨끗한 곳으로 맑은 곳으로 만들어주고 또 하늘을 파랗게 만들어줬죠. 근데 그 광합성은 박테리아의 일이었어요. 바닷속에서 박테리아가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산소를 꾸준히 만들어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런 그 산소가 대기에도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생명체들은 바다에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생명체가 누군가가 바다를 탈출해서 육지로 올라와요. 시아노박테리아가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내뿜기 시작하고 적자 생존과 돌연 변이를 통해 진화가 이어집니다. 바다 생물, 육지 생물, 식물의 순으로 진화가 이루어졌고 이어 포유류, 인간이 등장함으로써 단세포 동물로부터 인간까지의 긴 진화가 완성되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1년이라고 한다면 모든 생명체는 이제 바다에서 시작되죠. 그때 그 시점을 1월 1일 0시라고 해요. 6월에서 7월로 넘어가는 시점에는 미토콘드리아를 갖고 있는 세포가 생깁니다. 그걸 진핵세포라고 그러죠. 10월 달 되면 다세포 생명이 생겨요. 세포가 여러 가지니까 다양한 기능을 갖추게 되는 거죠. 11월 4일이 되면 무려 생명에게 눈이 등장합니다. 눈이 등장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누굴 쫓아가야 될지, 누굴 더 도망가야 될지 알게 되고 다양한 모습과 또 색깔을 갖게 되는 거죠. 12월 21일쯤 상어가 생기고 25일쯤 식물이 나무가 생깁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12월 31일 오전 10시쯤 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아니에요. 700만 년 전에 그 최초의 인류가 12월 31일 오전 10시쯤 되는 거고, 우리와 같은 호모사피엔스는 12월 31일 밤 11시 40분쯤 등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경이롭습니다. 수많은 생명들, 이들은 어떻게 세상에 존재하게 됐을까요? 생명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별과 만나게 됩니다. (138억 년) 전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했고 수소와 헬륨이라는 첫 원소가 만들어졌고 우주의 물질들이 모여 별들이 탄생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고 돌았던 세월 동안 지구 위에서는 대륙과 바다, 그리고 수많은 생명체가 출현했습니다. 35억 년 전 지구상에 최초로 등장한 생명체 박테리아는 지구 생명체의 출발점입니다. 박테리아들은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만들었고 다시 무수한 생명체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면서 긴 진화를 거쳐 인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물질도 별에서 왔고 그 물질들은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인 원소가 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린 다 별에서 왔어요. 우린 다 별에서 왔습니다. 네, 우린 다 별의 자식이에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원자들은 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주 공간을 떠도는 수소 원자 하나, 우리 몸속의 산소 원자 하나에도 138억 년 우주의 역사가 숨쉬고 있는 것이죠. 저희 이번 다큐멘터리 주제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걸 탐구하는 건데요. 너무 거대담론이죠. 너무 어렵네요, 주제가. 어디서 왔을까요? 이렇게 저희가 이 질문에 그 답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빅뱅을 안 들여다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시작점이니까. 네. 그리고 또 빅뱅을 들여다 보니까 이것도 결국 원자로 끝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교수님, 원자란 무엇일까요? 이거 1년짜리 강의해야 되는 건데. 그런가요? 그 원자란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시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근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원자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너무 작아서.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이 아마 교과서를 보시면은 이제 10억 분의 1m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원자의 크기가 10억 분의 1m라는 뜻은 여러분 손톱에 원자를 일렬로 늘어 세우면 1억 개 정도를 늘어 세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것이죠. 양성자, 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면 수소, 각각 2개면 헬륨, 3개면 리튬, 자연 상태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인 우라늄까지 세상은 주기율표에 있는 원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원자의 종류는 92종류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우리 인간이 인공적으로 합성을 한 원자가 있기 때문에 모두 118종의 원자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은 118종의 레고 블록을 가지고
똑같이 생긴 레고 블럭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주위에 보는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원자를 이해하면 세상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의 근원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의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교수님, 여기 지금 우주선 같이 생긴 실험 장비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요? 예, 이건 세상에 있는 모든 빛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방사광 가속기라고 부르는데요. 네. 온갖 종류의 빛을 다 만들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장비예요. 가령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네. 그거보다 더 작은 단백질 이런 것도 보고요. 그리고 원자 구조, 그것보다도 더 작은 구조들을 살펴보는 데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가령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문 대장님 같은 경우 저는 얼굴만 보이는데요. 얼굴 속에 보면 세포도 있고요. 세포 속에는 단백질도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이해하려면 결국은 그 미시 세계까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빛은 색깔이 없습니다. 그런데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이 무지개 바깥쪽에도 빛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붉은색 바깥의 적외선이나 보라색 밖의 자외선 파장, 그리고 라디오파나 강한 X선은 특별한 장치가 있어야 볼 수 있죠. 방사광 가속기는 강한 X선, 즉 방사광을 투과해 극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장치입니다. 가속된 전자는 엄청난 밝기의 백색광을 분출하죠. 분출된 백색광은 저장링 바깥에 설치된 경로를 통해 34개의 실험시설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전자가 들어온 거죠. 가속을 했을 때 이제 전자가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네, 이제 원형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원형에서 전자는 이 관을 따라 가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아까처럼 그 도넛, UF 모양을 네. 뱅글뱅글 돌려면 전자를 휘어줘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따졌을 때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자석을 이렇게 딱 달아주면 전자가 조금씩 휩니다. 그 전자가 휘어질 때 나오는 에너지가 여기에 빛의 형태로 나와가지고 아까 그 초록색 통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대상,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모기가 피 빨아먹는 것라든지 이런 것을 관찰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방사광 가속기에서 나오는 빛을 이용하면 기존의 X선 촬영이나 전자 현미경으로는 찍을 수 없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미세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살아있는 모기가 어떻게 피를 빨고 세균을 옮기는지, 몸속 미세혈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관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피를 빠는 모기의 침입니다. 모기의 머리 부분 뒤쪽으로 동그랗게 보이는 피가 유입됩니다. 이 피는 모기 몸의 가장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되게 재미있는 건 모기가 2개의 모터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피를 뽑아내는 모터가 있고, 피를 뽑아서 안쪽으로 들이면 여기가 정체가 되면 더 이상 안 뽑히니까 이 안에 또 하나의 모터로 해서는 안쪽을 밀어내는 2가지의 모터로 피를 뽑아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아주 미시 세계에 해당하는 것들까지도 알 수 있고요. 흔히 보는 우리가 뭐 요즘 나노 사이즈라고 하는데 흔히 보는 그 머리카락의 100만 분의 1 정도 되는 그 정도에 해당하는 사이즈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치에 해당을 하고요. 단백질의 조각을 바늘 같은 도구로 떼어냅니다.
바늘의 끝만한 크기의 단백질 조각은 방사광 가속기의 빛을 쪼이기 위해 이동됩니다. 로봇 팔을 이용해 단백질 조각은 방사광을 쪼이는 위치로 옮겨집니다. 단백질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잡한 과정을 수행하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곳에서 강한 X선, 즉 방사광을 투과하면 단백질의 미세 구조는 방사광 가속기를 통해 분자 단위까지 드러납니다. 단백질 한 덩어리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럼 그 안에도 이와 같이 이제 구비구비 돼 있는 거가 나와 있고요. 그럼 그 안에 이제 과연 어떤 식의 형태들이 이루어지는가? 실제적으로 분자 쪽으로까지 가면은 어떤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뭐 벤젠 구조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쭉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구조까지도 점점 파악해 갈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원소들, 곧 피 속의 철, 치아의 칼슘, 갑상선의 요드 등 원자 알갱이 하나하나가 모두 빅뱅 이후 별 속에서 만들어진 원자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수소는 어디서 왔을까? 결국 수소와 같은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들의 근원은 바로 우주의 시작인 빅뱅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빅뱅 이후 대략 38만 년쯤 지났을 때 최초의 원자인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다고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우리가 좋아하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원자력 발전에 사용하는 우라늄도 있죠. 그렇게 훨씬 더 저희보다 훨씬 더 무거운 원자들은 사실 별 자체의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 수 없고요. 별이 어느 특별한 단계를 지나게 되면은 별이 폭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초신성이라고 부르는데 특정한 별이 죽어가다가 많은 에너지가 응집되면서 태양의 억배에서 수천억 배까지 밝게 빛나며 폭발하는 현상을 초신성 폭발이라고 합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자들은 이 초신성 폭발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자들은 초신성 폭발에서 온 것이고 그 외에 많은 원자들, 여러분 몸을 이루고 있는 많은 원자들은 별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 같은 우리는 모두 별과 초신성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죠. 우주는 138억 년에 걸쳐 인간이란 존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주의 시간 안에서 인간의 시간은 티끌과 같습니다. 하나의 점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시작된 우주와 인류의 역사. 우리는 제각각 다른 여정을 가진 수많은 원자가 아주 잠깐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인류의 기원이라는 거대한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고 싶다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나 이곳에 있습니다. 우주와 그 우주를 이루고 있는 물질인 원자들이 언제나 있는 것이죠. 단지 원자들이 모여서 지금 저의 모습과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것뿐인데 결국 우리가 죽으면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흩어질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무엇인가의 일부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영원히 우리는 원자라는 존재의 입장에서는 우주에 그냥 존재하는 것이죠. 저희가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지구의 역사를 통해서 이 지구라는 푸른 별은 얼마나 운이 좋은 그런 행성이었는지, 거기에 살고 있는 인류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은 얼마나 운이 좋은 생명들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과학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빅뱅에서 왔다. 빅뱅은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다. 우리 모두는 별의 일부다. 원자의 차원에서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조지 월드는 이런 관점에서 삶을 보았습니다. 죽음은 개별 차원에서는 소멸이지만 종 차원에서는 생명의 연장이며 궁극적으로 생명을 풍요롭게 한다.